안녕하십니까, 카이사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금리 인상, 엔캐리, 트레이드 정산 이런 것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요. 카페를 통해서 카이사르 바둑연구소에 제가 계속적으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이제 약세로 될 가능성이 크고 크게 반등을 하지 못한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9월 19일 날 FOMC가 열리면서 금리 인하를 뭐 25pp를 하든지 50pp를 하든지 그거 영향에 따라서 뭐 지수가 반등을 할 거다. 그렇지 않으면 뭐 경기 침체로 접어드니까 큰 폭으로 더 하락할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하반기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돼 있죠. 그 대신 이제 금리 인상을 해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경기 둔화, 그렇죠. 인플레이션 요인에 따라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금리 인하는 단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경기 침체와 겹치는 경우에는 주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금리 인상 시기, 금리 인하 시기가 어느 때 결정되느냐, 그 시기에 따라서 시장이 금리 인상했을 때는 좋지 않으니까 폭락을 하는 거고,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폭등을 하는 그런 형태가 원래 일반적인 이론인데, 그 시기가 언제 이제 금리를 적당한 시기에 인하를 해주고 적당한 시기에 인상을 해줘야 되느냐, 그 시기를 적절하게 잘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연준 의장의 몫입니다. 그게 다르게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론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렵다는 거죠. 그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경기 침체가 이미 막 들어갔는데 금리 인하를 후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더 폭락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반기에서 앞으로 경기 침체를 예상한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미리 단행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조용히 조정을 받으면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을 했다가 금리 인하가 끝나고 멈춰지는 시기가 바로 경기 침체가 조용히 마무리됐다 해서 다시 크나큰 반등의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역할이 바로 연준 의장이 그 시기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 1980년대부터 1990년 후반대를 보면 금리 인하했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이건 경기 회복 때에 맞춰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01년하고 2007년은 금리 인하를 했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2001년은 이제 뭐 닷컴 버블도 있었고요. 2007년은 뭡니까? 미국 서브프라임 악재가 터지면서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같이 오면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효과를 못 보는 거죠. 그 전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데 꺾어진 다음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니까 이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다. 그래서 더 가속화돼 버리는 그런 성향이 있죠. 그 다음에 1973년, 1980년, 2000년 금리 인상에도 주가가 하락해요. 경기 둔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다음에 2015년에서 18년 금리 인상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미국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하면서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해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큰 시기를 나눠보면 다 5대5예요. 금리 인상기에 상승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꼭 상승한 게 아니고 하락할 때도 있었고 상승할 때도 있었고,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도 잘 분석을 못 하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분석한다는 것은 좀 제가 보기에는 소가 쥐 잡는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이미 발생됐을 때 대응하는 게 낫지, 딱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폭락이다, 금리 인하해서 폭등이다, 이렇게 선제적인 생각을 갖고 주식시장을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회원들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분석하려고 하지 말아라. 시장 따라가는 대로 가면 된다. 그 기준을 우리가 정하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하면 된다. 정하면 된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2600선이 밸류로 1이라고 보면, 이곳에서 만약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 2450선. 2450선이 또 150분 또 빼버리면 2200선.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지. 그게 어떤 친구들은 금리 이번에 인하하면 폭등한다. 아니다.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폭락이다. 근데 이미 벌써 하락을 하고 있죠. 금리 인하도 안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처럼 제가 나스닥 선물이 18,000을 깨버리게 되면 급락할 자리가 있다. 그게 기술적 지표로 딱 나와 있죠. 후행스팬이 캔들을 딱 깨는 순간 어떻게 하방으로 그냥 썰매를 타고 내려오는 거죠. 이게 바로 세력선이고 기준선인 겁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여러분들한테 기준선으로 시장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 8월 5일 날 엔캐리 자금 청산을 위해서 그렇게 큰 폭으로 급락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계가 그렇게 쓸고 내려갔고, 파생해서 기계적으로 계속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기계가 사고팔고. 그래서 1000배가 났느니 10,000배가 났느니 그런 옵션에서 큰 폭으로 수익이 났지만, 실질적으로 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 인간이 그걸 따라가기는 매우 어려운 파동이 전개가 됐죠. 지금 엔캐리 트레이 청산에 따른 세계 증시 급등락 시기를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몇 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98년도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우리가 IMF로 들어갔던 시기. 이때 엔화가 20% 상승을 했어요. 지금 160원대에서 14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무섭다는 겁니다. 140원대 이상, 또 특히 150원대 이상에서 2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엄청 많이 냈어요. 거기에서 자금을 빌려서 전 세계의 위험자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니면 안전자산에 투자를 했어요. 국채라든지 여러. 이게 이제 150원이 깨지고 내려가면서 어떻게 환율에 대한 이제 손실이 가중되고, 또 주식시장이 또 하락을 하고, 그럼 투자했던 것도 손실이 되고 엔캐리 자금 빌린 것도 손실이 되면 이중으로 손실이 되죠. 그러니까 청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급락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면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쭉 금융위기가 왔죠.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 위기가. 그래서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 번에 다 터져버린 거죠.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미국에 문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엔화 부채 상환을 위해서
대규모로 처분을 시작하면서 엔화가 초강세로 들어갔죠.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고, 달러 뭐 금융위기니까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엔화 쪽으로 막 쏠리면서 이때는 엔화가 거의 30% 가까이 엔화가 폭등하면서 자금이 일본 쪽으로 쏠려 들어갔죠. 그러면서 세계적인 금융 붕괴 위기가 왔어요. 그 2008년도에 미국뿐만 아니고 그 여파가 유럽까지 완전히 번져서 그 당시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스, 이태리 뭐 전부 다 IMF에 손을 내미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이 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 2008년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24년도 8월 달에 미국도 3.3%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우리는 말도 못하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일본도 아주 막 초토화 돼버렸죠. 그리고 나서 충격 주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재가 일본은행 총재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이 계속되면서 어떻게 돼요? 엔화가 강으로 갔죠. 금요일날 종가가 142엔 중반대까지 이제 내려왔어요. 저게 만약에 140엔이 붕괴가 돼버린다면 제 2차, 3차 엔캐리 트레이딩 청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일시적으로 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근데 저게 일시적으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근데 그 여파가 지금 미국의 경기 침체까지 같이 엮여버린다고 그러면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 당시 2008년도에도 미국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그 여파가 유럽 쪽으로 번져버렸죠. 그리고 유럽 쪽으로 번지면서 휘청거리고 그게 중남미까지 또 번지고 이렇게 해서 막 휩싸이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엄청난 하락. 우리도 고점 대비 어떻게 돼요? 80%까지 폭락을 해버렸죠. 그 당시에. 그리고 나서 뭐 V자는 올라왔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 반, 2년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런 시장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게 같이 맞물려 버리고. 그래서 이번에 9월 달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냐. 미국이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대선이 끝나고 대선 끝나게 되면 미국이 엄청난 이 부양, 주가 부양에 대해서 아무래도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계속 시황으로 전달하는 건 내년 여기서 좀 버티고 대선 때 만약에 좀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엔캐리 자금하고 미국 경기 침체가 엮이게 되면 내년 2월 정도에부터는 더 추가적으로 큰 폭의 내리막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카페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엔캐리 자금이 이렇게 큰 폭의 전 세계적으로 흔들은 적이 있다. 여기 뭐 짜잘한 건 빼고 이게 큰 겁니다. 큰 폭의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이 지금 계속 다른 나라보다 지금 계속 최대 하락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 세계도 1등으로 하락률이 제일 큽니다. 지금 올해 24년도. 왜 그러냐? 여기 보면 이제 금융투자세에 따라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빨리 보면 외국인은 즉각적 반응, 그죠? 자본 이탈, 세금 부담으로 자금을 해외로 다시 이동하고 포트폴리오 재구성, 그리고 아시아계에 자금이 들어와 있으면 아시아에서 세금이 없는 곳으로 투자를 하고 싶지 세금 있는 곳에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자산 배분이 따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아시아에 똑같은 자금이라도 만약 10억 불 투자한다. 한국에 2억 불에다. 그 2억 불에서 빼버리는 거죠. 세금을 물어가면서 투자할 필요는 없으니까 장기적 대응, 세금 회피 전략 여기 나오죠. 다른 곳으로
빼버리는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뭐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 분산 규제, 아까 그 얘기는 장기적으로 계속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에 단기적 해결 방안. 해결 방안은 소통 강화, 그 다음에 유예기간 다시 연장.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확대, 그 다음에 장기 보유 시 세금 혜택 제공, 그 다음에 파생상품 및 채권 시장 활성화. 근데 뭐 장기, 이게 금투세가 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은, 조금 약발이 약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밸류를, 확대를 해서, 이 주주 이익 배당률을 넓히는 그런 전략을 동시에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거래세를 없애버려야죠. 그렇죠? 거래세를 없애야 돼. 근데 거래세를 계속 놔주면서 금융투자세를 가져간다고 그러면 이중과세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하고 지금 문제가 또 엮여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 세수 문제를 일관성 있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 정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하질 않죠. 왜? 이게 시행을 하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떠넘기기, 빙봉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행하면 좋은 것보다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 아시죠? 그래서 이 부작용, 금융투자 부작용을 보게 되면, 그냥 제목으로만 보면 투자자 이탈, 그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세금 부담 때문에. 그 다음에 시장 유동성 감소, 거래 감소, 단기 매매가 감소하고 주식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지금 벌써부터 우리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좀 침체에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더 줄어들게 되면 외국인 파생으로 그냥 꼬리가 몸통을 뒤흔드는 날이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왜? 적은 금액으로도 컨트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 투기장으로 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투자를 이제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단기 투자를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이게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죠. 거기서 수익 발생되면 바로 어떻게 돼? 세금 납부가 되는 그런 구조로 되니까 장기 투자를 해야만이 그 세금에 대해서 상당히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세금 회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세수 불안정. 아까 얘기했지만 거래세에다 세금을 묻지만 거래할 때마다 따박따박 세금이 나오는데 금융투자소득세로 전환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수가 화랑장에서는 소득 많은 세금이 거치겠으나 침체기에는 수익이 안 나면 세금이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국내 투자 유치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금융투자 소득세 시행을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죠? 배당 성향도 지금 선진국에는 거의 배당을 70%에서 90%를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40%도 안 돼요. 그렇죠? 대부분 오너들이 유보율로 쌓여서 꿀꺽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투자 소득세를 시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약세라는 거죠. 금리 인상 인하를 떠나서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에. 그 다음에 엔캐리 자금 청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금투세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장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세 가지 지금 화두로 인해서 우리 시장을 아마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물량을 줄이고 있는 상태가 된다. 저러한 것들이 해소가 됐을 때만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이런 금투세가 폐지가 된다든지 엔끼리 자금 청산 문제가 해결이 돼서 150엔대로 다시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의 연착륙이 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될 때까지는 주식을 투자할 시기가 아닌 듯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지난번 이제 카페에도 올려드렸는데 다시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 생각과 카이사의 생각을 조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